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마지막 페이지. 원소를 말해봐. 램프 요정 진이는 소원을 들어주지만 불량 요정 시기는 원소를 말해줍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원소 유니폼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네. 예, 산뜻하네요. 색감이 들어가니까. 아하. 하지만 대답 없는. 구강폐하 연락 좀 주시죠. 네. 구강폐하 연락 좀 주시죠가 대한민국 방송 사상에 있었던 말일까요? 예. 그러게요. 구강폐하 연락 좀 주시죠. 연락 좀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찾아온 주옥 같은 시간 원소 오픈 타이밍 주기율표 어느덧 44번째 원소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작가님 오늘의 원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원소 루테늄입니다. 루테늄. 루테늄. 네. 어떤 원소입니까? 언제 처음 발견이 됐나요? 19세기 중반 1844년에 러시아의 화학자 클라우스가 발견한 물질입니다. 러시아. 네, 그래서 러시아라는 뜻을 따가지고 이름, 이 루테늄이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옛날에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나라가 처음 생긴 거 하면 아주 머나먼 고대 청동기 시대 뭐 이럴 때 뭐 당군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고조선이 세우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러시아는 역사가 그렇게 긴 역사까지를 자기의 뿌리로 안 보고 중세 시대에 류리크라는 어떤 바이킹이 러시아 북부의 아주 추운 땅으로 건너온 거를 어떤 역사의 뿌리가 되는 전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류리크라는 사람이 러시아 북쪽에 어느 추운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너무 추웠겠죠. 네. 그 부하, 자손 이런 사람들이 네. 여기 말고 좀 좋은 데로 털을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인 키우였습니다. 키우. 예. 거기서 세운 나라의 이름이 루스가 됐는데요. 루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흔히 이제 러시아에서는 키예프 루스라고 부릅니다. 키예프 루스. 예. 그러니까 이상하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이우인데 네. 거기가 사실은 러시아의 발상지로 러시아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냐네. 예. 예. 그 키예프 루스 거기서 이제 루스라는 말이 생겼고 이게 이제 러시아 쪽은 옛날에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 쪽에 중심지를 두었던 이스탄불이 있고 뭐 그리스 반도가 있는 발칸 반도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 발달했던 동로마 제국 쪽의 영향을 여러 가지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는 뭐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 이런 쪽과 가까운 종교를 많이 따른다라고 하죠. 네. 그런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루스라는 말에 그리스어 형태로 나라 이름을 부르도록 변형이 된 루스가 아니라 루시아라는 말을 나라 이름으로 쓰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 기타 다른 서유럽 지역이나 중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서유럽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문화를 좀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하던 옛날 언어인 라틴어의 방식으로 이 루스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루테니아가 되는데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할 때는 러시아라는 말이 루테니아가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루테늄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클라우스가 이름을 붙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그 아까 우리나라에는 뭐 하늘에서 뭐 곰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어떻게 거시기 해가지고 변신해서 뭐 자식을 낳았더니 당군이 되고 이게 전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러시아는 러시아판 당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이킹으로 건너온 이 류리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류리크가 어디서 왔다라는 전설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구광폐하. 스웨덴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전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덴마크로 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스웨덴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스웨덴 쪽으로 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러시아가 루테늄의 생산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땅이 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루테늄 뭐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보통 통계 같은 걸 찾아보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의 광산 뭐 이런 데서 요즘은 생산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루테늄이 백금족이라고 해가지고 백금하고 비슷한 그런 물질로 묶여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되거든요. 백금, 플래티넘하고 비슷한 걸로 언급이. 그래서 플래티넘, 뭐 오스미움, 팔라디움, 로디움, 이리디움 뭐 이런 거 한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백금족 원소라고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족하는 일반적인 부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세로줄끼리는 원소가 성질 비슷하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분류한 건 아니고요. 조금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아닌 게 아니라 백금하고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도 좀 가까운 데 있긴 하고 그리고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발견한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백금 연구를 하다가 여기 뭔가 불순물이 끼어 있는데 백금이 아닌 뭔가 희한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낸 게 이 루테늄이라고 하지요. 아, 이거 뭐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진짜 재밌는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엉뚱한? 특이한 사람이 예. 엉뚱하고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화학자의 길로 빠졌냐면 예. 원래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예, 예.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생계를 이어야지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데들이 많았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을 했는데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약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약국에. 예. 약국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예. 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지식도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미처 모은 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약학을 전공해서 약사 면허도 땄다든가 그래서 하여튼 약학을 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나중에 대학도 가고 해가지고 네. 그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의지의 승리죠. 열심히 한 아르바이트 거죠. 해가지고 모은 예. 돈으로. 근데 이제 약학을 하면서 그렇게 심오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이 약을 만드는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겠다. 더 파고들고 싶다라고 해서 화학으로 빠져든 그런 야,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됐을까? 뭐가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 뿌리가 이런 약학에 있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화학 실험을 하면서 네. 그 물질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거나 물질에 대한 어떤 감을 잡고 싶을 때 그렇게 먹어봤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러니까 물론 뭐 퍼먹지는 않았겠죠. 다 알고 싶었나 보다. 그렇지만 좀 실험을 하다가 이게 전에 봤던 물질하고 비슷한 거야 안 비슷한 거야 싶으면 손가락으로 일단 찔러 이것부터가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할 것 같다.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일단 조금 이렇게 만져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손에 묻은 감을 조금 느껴보고 네. 괜찮겠다 싶으면 네. 그냥 핥아 먹어봤대요. 그래서 아팠던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셨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뭐 아주 특이한 그런 그분 덕분에 정보가 많아진 거죠. 우리가. 그런 덕분에 이걸 먹으면 절대 안 됨 이런 거에 대한 걸 우리가 많이 알게 됐고요. 해골 그려져 있는 네, 거. 많이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이분도 아마 이분이 루테늄도 그래서 좀 드셨을 거예요 아마 명확한 기록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래서 이분의 이런 이상한 실험 방식 속에서 아. 탄생한 물질이 클라우스 선생님의 네. 연구소에서 탄생한 물질이 루테늄. 이분 의외에 또 진짜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이분이 고향이 사실은 지금은 또 에스토니아인가 그래요. 옛날에 러시아 제국 시절에 되게 많은 주위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본인도 난 자랑스러운 러시아인 하면서 자라나신 분이긴 한데 네. 이분 고향은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또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에스토니아 무슨 키이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이상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물질이 루테늄이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성질은 어떻습니까? 백금이랑 비슷한. 네, 그래서 백금하고 좀 비슷하고요. 여기 네. 순수한 루테늄만 잘 뽑아서 보면 약간 영롱한 광택이 보이는 게 멋있기도 조금 뭔가 귀금속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귀금속으로도 뭐 쓸만합니다. 되게 멋있는 명란 같네요. 네네, 뭔가 이렇게 장식구 같은데 예. 루테늄을 좀 이렇게 박아놔도 예. 웬만히 뭐 은이나 백금 비슷한 게 멋있게 보일 만할 정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백금 같은 그런 성질로 여러 군데 많이 좀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백금이 그런 귀금속이다 보니까 금 뭐 이런 것처럼 구리 뭐 이런 것처럼 변질이 잘 안 되잖아요. 변질 안 되고 오래 가야 되는데 이런 데에 뭐 백금 대신에 루테늄도 좀 써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라디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만년필 촉 재료로 루테늄 사용한다 이런 게 뭐 그런 사례고 네. 특히 이런 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루테늄 덩어리만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네. 루테늄 덩어리가 그렇게 강도가 그렇게 높다거나 이런 편은 아니라 가지고 네. 루테늄하고 뭐 다른 물질을 좀 섞어가지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거하고 좀 섞으면 싼 거하고 섞으면 좋겠죠. 뭐 하여튼 딴 물질하고 좀 섞어서 합금을 만들어가지고 예. 튼튼하면서 오래가고 잘 안 녹는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뎌내는 뭐 이런 용도로 루테늄을 사용을 합니다. 황금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동경하는 그런 재료였던 이유는 황금은 잘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황금으로 뭘 만들어 놓으면 항상 오래 간다. 특히 뭐 철 같은 거하고 대비돼서 네. 철은 조금 지나면 다 뻘겋게 녹슬고 사가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이다. 황금은 안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동경했던 거거든요. 예. 신라에서도 유물을 파보면 신라의 뭐 환두대도 둥근고리 큰 칼 이런 검 같은 거 되게 잘 만든 그런 뛰어난 유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유물 나오면 칼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칼 자루나 칼 주변에 장식만 남아 있고 정작 옛날에는 굉장히 멋졌을 그 칼 몸체 자체는 칼날. 아예 사라졌거나 예. 아니면 무슨 그냥 붉고죽죽한 녹덩어리로 뭐 떡처럼 변해가지고 예. 이게 무슨 칼이야 같은 모양으로 변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철로 된 유물만 해도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신라의 이런 유물 발굴해 보면 금으로 만든 유물, 예를 들면 뭐 금관이라든가 그러네요. 금가락지, 금귀고리 이런 것들은 1,500년이 지나도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 굉장히 변질이 안 됩니다. 웬만한 무슨 뭐 산성 물질 이런 거 부으면 막 금속이 막 녹아내리잖아요. 그죠? 예. 뭐 염산, 황산 이런 거 백날 부어도 금은 보통 안 녹아내립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엄청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왕수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왕수? 네, 몇 가지 산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물질인데 예. 아주 말하자면 산 중에 왕인 산 뭐 이런 거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왕수를 부으면 금도 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내는 게 옛날 중세 연금술사들의 어떤 뭐 비법 이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부터 금이 절대 변질 안 되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예. 난 그거를 능가하는 물질을 개발했다. 야. 뭐 이런 게 옛날 연금술사들의 자랑거리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왕수가 엄청난 산인데 예. 루테늄 같은 경우에 왕수에 넣어도 잘 좀 버틴다고 해요. 금보다 더. 그래요? 그래서 루테늄이 그런 잘 버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이 루테늄 혹은 루테늄 합금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 중에 좀 많이 접할 수 있을 만한 걸로 팔리는 제품 중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 불 점화 땡겨주는, 플러그. 불 붙여주는 예.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웬만한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는 뭐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뭐 라이터에 있는 점화 플러그 이런 거는 막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뭐 불은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뭐 하루에 담배 몇 대나 피우십니까? 안 펴요. 안 피우시나요? 예. 뭐 하루에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도 뭐 몇 대나 피우겠습니까, 그죠? 불을 켜는 그 작업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불을 탁탁탁탁탁 튕겨줘야 되는 일들을 진짜 많이 해줘야 되는 장치가 있죠. 바로 휘발유 엔진 같은 겁니다. 휘발유 엔진. 휘발유 엔진은 이게 전기 스파크를 계속 튀겨가지고 예. 휘발유 엔진 돌아갈 때마다 불을 계속 탁탁탁탁탁 계속 당겨줘야 되잖아요. 끝도 없이. 자동차 가는 동안 불을 계속 튕겨줘야 되잖아요. 불을 계속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그것도 불을 튕겨주면 이렇게 살짝 불 붙이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서 막 불이 펑펑펑펑 터지고 있는 것 속에 그 점화 플러그를 담가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독한 환경에서 끝도 없이 전기 스파크를 계속 튕겨줘야 되는 그런 부품이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점화 플러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 가고 튼튼하고 강한 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루테늄 같은 재질을 이용한 점화 플러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네. 아까 백금족 원소에 속하는 게 뭐 백금, 루테늄, 이리듐 이런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산차에는 아직까지 이리듐 점화 플러그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자동차 튜닝하시고 이런 분 보면 원래 순정 점화 플러그 빼고 내가 이 루테늄 점화 플러그를 사다가 봤더니 차가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해외 차종 중에 보면 루테늄 플러그를 아예 끼워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좀 눈에 많이 띄는 편이고. 요거 점화 플러그, 특히 이제 루테늄 점화 플러그 포함해가지고 점화 플러그를 되게 잘 만드는 회사가 일본 회사가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점화 플러그 업계에서 약간 세계의 최고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발달한 또 인력을 많이 갖춘 그런 나라에서 경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겉에 눈으로 보이는 뭐 화려한 제품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우리 회사에서 뭐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뭐 컴퓨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듭니다. 이런 거 화려하게 안 해도 자동차가 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고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는 꼭 있어야 되겠지. 나는 요 점화 플러그 같은 요런 거 기술 하나를 잘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세계 시장을 석권해서 눈에 잘 안 띄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회사들이 선진국 회사들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들로 많이 있는데 일본 회사가 그중에 좀 대표적이고 요즘에는 거기서 이 루테늄 플러그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점화 플러그가 옛날에 나왔을 때는 뭐 한 10,000km 가다가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 뭐 그러니까 10,000 정도보다는 좀 많이 했죠. 뭐 20,000km, 40,000km 정도 가다 보면 점화 플러그를 갈아줘야 된다. 얼마나 옛날에? 달아가지고 뭐 그래도 그렇게 옛날은 아닐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리듐 점화 플러그 이런 게 좋으니까 한 뭐 5, 6만, 6, 7만, 7, 8만 다녀도 괜찮지 않아? 뭐 10만까지도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훨씬 더 교체 주기가 더 느려졌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거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세간에 도는 이야기로.
알기로는 루테늄 점화 플러그를 끼우면 예. 차 사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계속 써도 이거는 버틴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약간 광고죠. 예, 예.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이제 갈아줘야 된다라는 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좀 귀찮죠. 귀찮은 걸 넘어서 가지고 이거를 깜빡 모르고 안 갈고 있다가 잘못해 가지고 차가 달리고 있다가 고장 나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루테늄이 이런 데서도 점점 더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활용도가 높네. 그 금이나 백금보다 덜 희귀한 거. 그러니까 희귀성으로 따지면 의외로 좀 희귀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 값이 더 쌉니다. 값이 더 싸기 때문에. 값은 훅 더 쌉니다. 예. 예, 백금 반값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군요. 반값은 되나? 하여튼 뭐 그 정도입니다. 훨씬 쌉니다. 진짜 유용하네요. 예. 또 실생활에 어디에 쓸까요, 루테늄? 예. 루테늄이 루테늄이 쓰는데 또 의외로 좀 요즘엔 반도체 만들 때 뭐 루테늄 들어가는 게 요즘 좀 개발돼 가지고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시간도 좀 거시기 하고 하니까 저에게는 루테늄이 이제 추억의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루테늄이 추억이 될 일이 있나? 뭐죠? 그래서 그 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뭐 점화하고 다니셨어요? 예. 그거 아까 루테늄이 백금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백금이 백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백금하면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백금? 집에 백금 덩어리가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진짜 플래티넘. 백금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뭘 제일 뭐 옛날에는 백금으로 진짜 무슨 판때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장식품 만들고 했으니까 무슨 뭐 음반이 뭐 플래티넘 백금 음반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반. 예, 요즘 실제로는 그 백금을 하면 산업적으로는 어디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요거 우리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같아도 네. 그걸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예시로 많이 드렸던 게 황? 설탕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 설탕 덩어리를 오래 쳐다보고 있거나 설탕 덩어리를 우리가 뭐 두들기고 뭐 빻고 뭐 휘젓고 해도 그냥 설탕일 뿐인데 그렇죠. 사람이 먹으면 설탕만 많이 먹어도 네. 살찌잖아요. 네. 구성하고 있는 원소 자체는 네. 설탕에도 탄소, 산소, 수소 뭐 이런 거 들어있고 네. 사람 몸에 지방 같은 것도 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같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사람 몸에 들어가면 뭐가 설탕에 있는 탄소, 수소, 원소를 효소. 그렇죠. 총매. 효소. 맞습니다. 예. 촉매가 더 넓은 범위의 말이고요. 예. 촉매 중에서 사람 몸속에서 활동하는 촉매를 효소라고 한다. 예, 생물의 기억납니다. 몸속에서 활동하는 촉매를 효소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촉매가 있으면 어떤 물질을 좀 이렇게 별로 귀하지 않아 보이는 별로 그렇게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을 같은 원소를 지닌 더 귀중하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물질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촉매만 있으면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 정말 극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탕을 사람 살로 바꾸는 것도 촉매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뭐 별의별 걸 만듭니다. 네. 석유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뭐 고물을 만든다든가 석유 속에 있는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뭐 약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 다 촉매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촉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사실은 백금입니다. 백금. 아 그래요? 백금이 희한하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진짜. 뭐만 하면 백금 촉매, 뭐만 하면 백금 촉매, 뭐 촉매를 이용해서 뭐 반응을 시킨다. 뭘로 그러면 이 반응을 무슨 촉매를 사용할까 보면 백금이 맨날 나와요. 백금만 닿으면 뭐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예. 백금 조각만 조금 넣어주면 뭐가 되는 이런 경우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다가 네. 백금하고 뭐 다른 물질을 조금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금만 해주면 이렇게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훅 바뀌는. 최강 촉매다. 그래서 백금이 좀 촉매의 왕이거든요. 예. 근데 백금이 비싸잖아요. 예. 그리고 최강 촉매인 백금으로 해도 좀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게 루테늄이죠. 루테늄이 왕수도 백금도- 견디니까. 백금하고 예. 비슷한데 뭔가 좀 더 센 거 같고 더 좋은 거 예. 보이니까. 그래서 루테늄도 촉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루테늄을 이용하는 촉매 중에 미국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혜성처럼 많은 화학자들의 관심을 받은 그런 물질로 그런 촉매로 그럽스 촉매라는 촉매가 있습니다. 그럽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럽스 박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럽스 촉매인데 네. 그럽스 촉매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럽스 촉매 중에 이제 제일 눈에 잘 띄고 중요한 걸로 쓰이는 게 이 루테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루테늄 덩어리는 아닙니다. 루테늄하고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런 걸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물질이 그럽스 촉매인데 예. 그럽스 촉매가 이거 하면 희한한 거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율로 네. 여러 가지 잡다한 찌꺼기나 쓰레기 같은 것도 좀 덜 생기면서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복잡한 물질도 이 그럽스 촉매를 이용하면 딱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고무공업 이런 데서 그 고무공업 이런 데서 그럽스 촉매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조금 더 와닿을 만한 걸로는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 중에 처방받아서 약으로 먹는 것 중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알레르기가 너무 심할 때 스테로이드 제제를 받기도 하고 네. 뭐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해서 처방받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운동 선수들은 스테로이드 먹으면 갑자기 안 되죠. 막 몸이 빨라지기 예. 때문에 그거는 약물 복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도핑 뭐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는 물질 스테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테로이드 종류 중에 정확한 스테로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어디서 뭐 동물이나 약초 같은 데서만 뽑아내서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만들기 어렵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화학 물질, 네. 예를 들면 뭐 알코올, 네. 무슨 수덩어리, 그다음에 무슨 쉬고 갈 수 있는 콩기름, 예.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차례, 왜냐면 거기에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거 들어있는 건 다 매한가지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희귀한 약초에서만 겨우겨우 뽑아낼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나는 이렇게 콩기름하고 알코올하고 네. 숯덩어리만 가지고 네. 이런 몇 단계에 걸친 반응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스테로이드 만들 때도 이런 그럽스 촉매 이런 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럽스 촉매라는 게 되게 요긴한 촉매였는데 네. 이게 루테늄을 이용해서 핵심적으로 만들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근데 대학원 왜 추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예. 장석복 교수님, 이 세계적인 화학자이신 분이에요. 상도 많이 받으셨고 예.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화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장석자 복자. 네, 장석복 교수님께서 예. 제가 일하고 있던 그 연구실 바로 맞은편에 이분 사무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다 가다가 이분하고 이분의 제자들하고 알게 돼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럽스 촉매를 이용해서 예. 장석복 교수님이 그럽스 촉매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럽스 촉매 계통의 이런 새로 개발된 촉매를 이용해가지고 루테늄 들어가. 예, 과거에는 만들기 어려웠던 물질을 좀 더 쉽게 만드는 이런 거를 개발하는 실험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이제 그 장석복 교수님 제자 중에 한 분하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논문을 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논문이 좀 너무 짧을 것 같으니까 곽재식이 당신이 양자 이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거를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그럽스 촉매하고 비슷한 촉매를 이용하면 다르게 했을 때보다 어떨 때는 좀 효율이 높아지고 어떨 때는 잘 안 되느냐 그거의 이유를 뭐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양자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런 거를 좀 계산을 좀 해가지고 논문에 좀 덧붙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도 야 아이템 좋아 보인다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하고 제가 막 해가지고 했는데 같이 한번 논문도 내고 했는데 예. 그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루테늄이라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거, 루테늄이 촉매로 쓰기 좋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셨어요. 예. 근데 하면서 이런 거를 재미도 없게 좀 촉매 중에서도 좀 화끈하고 좀 옛날부터 들어본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끌렸구나. 예,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뭐죠? 예전에 요소수 문제 이런 거 문제 심하게 됐을 때 환경 오염이 심해지는 그런 질소 산화물 같은 거를 분해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촉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겠어요. 저한테는 다 거기서 거기가. 그런가요? 근데 하여튼 제 마음에 크롭스가 크롭스 누군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크롭스 촉매 이런 거 진짜 복잡하기만 하고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이거 죄송합니다. 장석복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때 진짜 하긴 한 거잖아. 억지로 했어. 억지로. 이거를 파들고 가서 열심히 캐봤으면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억지로 겨우겨우 막 하고 그냥 말았어요. 예. 하기 싫어. 맨날 조금 대충 해갖고 넘기고 어디 가서 맥주나 마셔야지 널꿍이만 하고. 논문에 이름은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예. 근데 진짜. 왜 젊을 때는 이렇게 나이 든 어른들이 해주는 피와 살이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그거가 맞는지를 잘 모를까요? 이 자리에서만 지금 벌써 몇 분이야. 그러고 이러고 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 바로 다음 해인가 그래 심지어 바로 다음 해인가 그럽스 이분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장석복 교수님은 이 정도의 연구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연구할 가치가 높은 분야다라는 거를 꿰뚫어 보신 거야. 장촉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럽스 촉매는 이전에 90년대 이미 개발됐어. 그럽스 교수님이 이미 개발해놨어. 그걸 어디에 활용하면 좋으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건데 아니면 이걸 어떻게 더 개량하면 좋으냐 이런 걸로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건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럽스가 누구야 시나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신경도 안 쓴 건 아니지만 진짜 시키는 것만 겨우 했는데 이게 잘하시는 분은 그 꿰뚫어 보신 거야. 이 정도 연구할 거면 정말 화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신 거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더 깊이 파볼 만한 주제다라는 거를 장 교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한 건데 그 진짜 바로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으시더라고. 작가님이 보니까 인복은 있으세요. 인복은 정말 있으신데 말을 진짜 안 들어. 진짜 복을 걷어차. 인생의 기회가 내가 볼 때 큰 기회가 벌써 한 3번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만. 그래서 오늘의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그래서 루테늄이 그럽스 촉매 말고 딴 방식으로도 촉매를 루테늄으로 많이 만듭니다. 루테늄이 촉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을 귀한 물질로 그 원자를 분해했다가 재조립해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인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석봉 교수님은 2019년에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렇다. 세계적인 학자세요. 한 말씀 하시라고 하는데요. 네? 짧게 한 말씀. 교수님 진짜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뺀질뺀질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부터 이제 네네. 또 누군가를 만나실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에디터가 또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루테늄이 항암제로도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에디터가 또 새로운 걸 알려주잖아요. 왜냐면 루테늄이 여러 가지 이런 독특한 촉매로서의 반응 또 독특한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루테늄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진짜. 아까 뭐 항암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약 이런 쪽에서 뭐 사용되는 경우 있고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항암제를 개발할 때 아마 루테늄을 쓸 거예요 아마. 항암제를 개발할 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희한한 무슨 뭐 타이어 고무를 분해할 때 뭐 루테늄 쓰는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분들 많이 계신데 마침 그걸로 그렇게 하나 던져 주셨으니까 최근에 루테늄이 주목받는 분야 하나 말씀해 주셨으니까 좋아요. 지금 2020년대에 국내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루테늄 가지고 지지고 볶고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디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냐면 사실 뭐 다른 분야에 더 있으실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뭐 기사라든가 뭐 이렇게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뜨시는 분들은 주로 수소 만들어내는데 역시 이번에도 촉매입니다. 루테늄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드시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는 루테늄 관련으로 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편입니다. 널린 게 수소인데 왜 수소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수소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수소 기체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수소를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물이죠. 물이 H2O니까 물은 수소하고 산소 원자가 2대 1로 약간 부메랑 모양 비슷한 형태로 붙어 있는 그게 물이거든요. 근데 물은 이런 말 하면 진짜 너무 좀 씁쓸합니다만 물은 불이 안 붙지 않습니까? 안 붙죠. 뭐 이런 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은 불이 안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소 기체는 불이 아주 잘 붙는 연료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이 물에서 산소를 떼내주고 수소만 따로 수소 원자만 따로 떼내가지고 그것만 서로 두 개씩 붙어 있는 그 덩어리 수소 기체로 만들어내면 아주 훌륭한 연료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최고의 연료가 되느냐 두 가지 특성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뭐 불이 잘 붙어서 열이 많이 난다 이것도 당연히 있지만 첫 번째는 무게가 가볍습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제일 가벼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이게 일단 최고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못지않은 최고의 장점으로 지금은 무게가 가볍다는 거 이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점이 수소는 H2이기 때문에 즉 수소 원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불이 태워도 탄소가 없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지가 않아요. 수소 기체는 아무리 태워도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지금 시대에 기후 변화 때문에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수소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소를 수소 기체의 형태로 수소 원자들끼리만 서로 두 개씩 모여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구해내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서 아까 말했듯이 산소하고 수소를 분리만 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의 제일 단가가 싼 방법은 뭐냐면 천연가스 같은 그러니까 석유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을 시키다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소를 추출해내는 게 요즘에는 현대로서는 제일 단가가 싸게 맥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석유를 이용하고 가스를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결국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무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의미가 확 퇴색돼 버려요. 수소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연료라는 게 큰 장점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겨버리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구분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는 그런 수소를 그레이 수소, 회색 수소, 연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 회색을 갖다 붙인 거죠. 네네. 라고 하고 네. 실제로 수소 기체는 무색이에요. 투명합니다. 네.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회색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느낌을 그레이라는 회색빛으로 나타내가지고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네. 수소를 정말 물에서 어떻게 기묘하게 해가지고 잘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거는 녹색 수소, 그린 수소, 그린 하이드로젠, 예. 뭐 이런 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린 수소가 막 초록색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항상 다 그냥 투명하게 무색 투명하게 생겼어요. 예. 수소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뭐 구분해가지고 부릅니다. 참고로 블루 수소라는 것도 있어요. 블루 하이드로젠, 좋은 푸른 걸 수소, 것 같은데? 청색 수소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 회색 수소, 그레이 수소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수소를 만들기는 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전에 네. 중간에 잘 붙잡아가지고 따로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생기긴 했지만 네. 주변에 퍼져나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심각하게 하는 거는 막았다라는 걸 이제 블루 하이드로젠, 뭐 청색 수소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참고로 뭐 요즘에 뭐 핑크 하이드로젠, 뭐 핑크 수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뭐 원자력으로 만들면 뭐 핑크 수소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조금 덜 쓰이는 말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린 수소, 녹색 수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그렇죠. 만들지 않고 수소를 만들어야지 기후 변화의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태울 수 있는 연료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물 속에 있는 수소하고 산소라는 이 원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떼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분해만 시키면 된다라고.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느냐. 네. 저거를 저렇게 떨어지게 하는 어떤 촉매를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루테늄? 그게 뭐겠어요? 옛날 전통적으로는 백금이에요. 예, 백금. 그렇겠지. 촉매의 왕 백금. 네. 백금을 좀 넣고 네. 전기로 지져야 돼요. 예. 백금으로 만든 촉매를 넣고 전기로 지지면 네. 이제 산소하고 수소가 분리돼가지고 수소 기체가 펄펄 나오는 이게 흔히 수전해 수소를 전기로 지져가지고 분해해서 만들어낸 수소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흔히 그린 수소의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전기로 지질 때 이 전기를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지지면 무의미하죠. 이것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그린 수소가 되려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지져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면 예. 그걸 이제 그린 수소, 진정한 그린 수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효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게 지금까지 수소를 사용하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소를 이렇게 만든 수소를 가지고 뭐 어디에 쓰겠습니까? 뭐 휘발유 대신에 쓴다, 뭐 가스 대신에 쓴다, 뭐 비행기 연료 대신에 쓴다,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휘발유보다 이렇게 수소 만드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구나.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싼값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가뜩이나 백금도 비싸고 아. 그죠? 효율도 안 높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백금보다 가격도 싼 물질로 네. 더 높은 효율로 더 쉽게 예를 들면 전기로 조금만 지져도 수소가 펑펑 잘 나온다. 네. 혹은 뭐 그렇게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기술들 계속 살펴보면 가끔가다 조금 애절한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성과가 안 나와도 다들 조금의 발전이라도 있으면 되게 기뻐합니다. 예를 들면 요 조금의 발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 방식으로 촉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폴폴 나오다가도 중간중간에 약간 무슨 찌꺼기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걸러주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았다. 그럼 내가 생각한 새로운 공법을 쓰면 걸러주는 작업은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만 나와서 다들 막 환호하고 막 그래도 한 스텝 간 거니까요. 우리가 미래 수소의 지배자다 말하면서 그 정도만 돼도 왜냐하면 이게 수소가 어떻게 잘만 되면 진짜 그럼요. 세상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한국 과학자들이 한국이 수소 쪽에서 좀 앞서 나간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장사 더 잘한다라고 하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수소차는 한국 차가 세계에서 제일 잘 팔렸고 이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렸고 이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수소 기술이 좀 앞서 있는 편인데 한국 과학자들이 루테늄을 이용해서 더욱더 값싼 가격에 수소를 만들어내가지고 기후 변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날을 노리고 계신 과학자분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제2의 장석복처럼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이 있다. 그 팀에도
곽지식 같은 분 진짜 저 혹시 듣고 계시다면 좀 귀를 조금만 열어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우리 예. 뛰어난 선배 과학자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 조금만 귀를 열고 한번 좀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학과 인생을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칠 건데 네네. 저희 에디터가 예전부터 되게 네. 궁금해했던 게 있어요. 네. 전에 우리 히토류 특집했을 때부터 궁금해했던 네네. 질문이 있는데 네. 저도 보고 좀 궁금했거든요. 네. 약간 번외의 느낌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히토류도 그렇고 루테늄 같은 이런 금속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얘네로 이제 뭔가를 만들었어요. 제품을. 네. 그럼 나중에 그 제품이 못 쓰게 됐을 때 네. 거기서 그 부품 같은 거를 떼서 네. 그 부품에서 다시 히토류 원소나 이런 루테늄 같은 원소로 다시 역으로 추출할 수 있냐? 아무렴요. 됩니까 네,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 상업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네. 구리 같은 거는 정말 많이 합니다. 구리 같은 거는. 구리가 전자제품 같은데 구리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전선 자체가 안에 구리심이 박혀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전자제품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면 거기 있는 전선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그런 구리 재활용하는 업체를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서 싹 그걸 녹여가지고 구리만 쫙 뽑아내가지고 이런 구리 덩어리, 네. 구리 괴 같은 걸로 막 만들어냅니다. 재활용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구리 같은 거는 예전부터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반대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거 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있었고 외국에는 아직도 그런 거 좀 있는데 전선 같은 거를 잘라서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것 같죠? 그것도 그렇고 뭐 다리에 그 판 이런 것도 뭐 그런 거, 뭐 맨홀 뚜껑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는데 맞아요. 팔아 먹으면 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맞네. 그래서 구리 옛날부터 되게 많이 하던 거고 맞다. 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스마트폰 하나에 금이 0.1g 들어있다든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재활용이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배터리 재활용 같은 거 한때 정말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주목받았고 왜냐하면 배터리에 들어간 우리 코발트 시간 이럴 때 했죠. 코발트 같은 거 이런 거 시세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세에 따라서 막 들쭉날쭉하면서 변하는데 언제까지나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산만 우리가 보고 있을 거냐. 맞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제품 속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동차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얼마나 많은데 버려지는 것 속에서 코발트를 다시 뽑아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맞네. 해서 예. 배터리 재활용해서 그런 거 뽑아 쓰는 거 뭐 리튬, 코발트 뽑아 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뭐 한 2년 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배터리 재활용주라고 해가지고 막 주식값이 훅 올라갔다 훅 내려가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주목받고 있고 네. 촉매계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해요. 백금 촉매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촉매는 자기 자신이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럴 수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보다는 원래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분해해가지고 재조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주고 지는 그냥 옆에서 그렇게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그 일꾼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력자. 그래서 촉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품에 포함은 안 되고 그 공장 속에서 촉매가 공장에 있는 그 기계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공장 폐수에 촉매가 섞여가지고 나온다든가 공장 청소할 때 거기서 사용하던 촉매까지 같이 버리게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백금 든 물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백금을 다시 회수한다. 촉매를 다시 재생해서 사용한다. 이런 것도 각급 공장들마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우리 제2의 장성복 교수님 그래, 이런 같은 것도 그런 좀, 분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새로 기술을 개발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제조업 공장 기존 반응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게 좋은 걸 개발할 수가 있겠죠. 내가 수많은 공장에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무 만드는 공장에서 고무를 만들면서 이 촉매를 만드는데 이 촉매는 회수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보내는 폐수 속에 항상 하루에 백금이 100g씩 나가더라. 그런 공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걸러내가지고 다시 모으는 거를 개발해야지라고 해서 개발해내면 한몫 잡으실 수 있겠죠.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합니다, 화학자들이. 한몫 잡는 것도 잡는 거 환경에도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를 어떻게 짚으셨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환경에도 그게 오염물질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게 진짜 소중한 이야기거든요. 환경안전공학과 그러니까 제가 학과장님이신데 너무 한몫으로 끝내는 것 같아서. 진짜로 이게 어떤 조력자. 제가 또 촉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세요? 장석복 교수님 혹시 뭐 연락이 닿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접촉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쓰임새 덕분에 요정의 가루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원소 오픈 타이밍 주기율표 44번 원소 루테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